이젠 한국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뱅골만 어촌의 한 어부가 구조되던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마지막 끈조차 한국 장비에 매달려 있다는 고백이었죠. 식수도 병원도 공장도 날씨 예보까지. 이 나라는 지금 시스템 전체가 한국 기술에 의존한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방글라데시 다카지국 특파원 리아나 파루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 나라 사람들의 하루하루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다카 국제공항을 빠져나온 순간 뜨거운 공기가 몸을 감쌌어요. 한때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던 제가 다시 이곳에 서 있다는 게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죠. BBC의 요청으로 돌아온 취재였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벵골만 남부 어촌 마을, 이름도 낡은 목판 간판 하나로만 표시된 작은 포구였어요.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짙은 흙빛이었지만 항구는 너무 조용했죠. 그날 현지 구조대는 한 척의 어선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통신이 끊긴 지 이틀째, 어부 4명이 탄 배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죠. 헬기를 탈 수 있었던 건 취재팀 소속 기자라는 신분 덕분이었어요. 무거운 장비를 든 채 망원 렌즈를 꺼냈을 때 조난된 어선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멀리서도 보였죠. 작고 녹슨 배 한가운데 한 남자가 붉은 천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전이 울렸어요. 좌표 22도 6분 북위, 91도 45분 동경. GPS 신호 확인됐습니다. 그 구조 시점이 정확하게 맞춰졌던 이유. 그건 바로 배 안에 장착된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긴급 위치 전송 장치 덕분이었어요. 해수부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원한 시스템이라고 옆에 앉은 구조대원이 조용히 설명해줬죠. 구조된 어부는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말라붙은 입술을 움직이며 그는 말했어요. 이제 한국 장비 없으면 바다 못 나가요. 조난되면 그 GPS가 우리 목숨을 살려주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이상하게 멍해졌어요. 이 마을은 제가 13살이던 해 영국으로 떠났던 그때의 풍경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바다는 달라져 있었죠. 아니, 바다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야 맞는 말이었어요. 그 모든 변화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해양경비대 본부로 돌아온 뒤 노후 선박들을 점검하는 장면을 봤어요. 선창가에는 한국해양지원사업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모든 조난 대응 훈련은 한국 교범을 따르고 있었고 훈련 영상도 한글 자막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어요. 누군가 말해줬어요. 처음엔 기술이 좋아서 한국 시스템을 들여왔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필요해서죠.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어민 인터뷰를 마친 뒤 제가 들른 건 마을 회관이었어요. 벽에는 한국어로 쓰인 안전교육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구석엔 콤사 제공 해양안전 키트가 놓여 있었죠. 아이들은 한국의 NGO가 제작한 조난 대응 영상을 보며 상황별 대처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긴급 SOS 위치 전송 가능. 그걸 보며 마음이 묘하게 저릿해졌어요. 언젠가 이 마을의 풍경이 너무 가난하고 위험하다고 여겼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유지되는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문장이 저절로 떠올랐죠. 우리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한국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흘러나올 땐 이미 확신에 가까웠어요. 그건 누군가의 감탄도 아니었고 기술 홍보도 아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너무 조용하게 너무 깊게 이미 우리 삶을 감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내륙 쪽으로 이동했어요. 고향 해안선에서 벗어나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3시간쯤 달리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농지 사이로 붉은 흙먼지가 자욱했고 한가운데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어요. 여긴 체라가온이라는 마을이었어요. 지하수에서 기준치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된 WHO도 손을 놓았다는 오염지역이었죠.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아이들이 바가지로 물을 푸고 있었어요. 그 물이 흙탕물이라는 건 멀리서도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은 따로 있었죠. 커다란 천막 아래 놓인 회색 철제 박스. 그게 한국 중소기업이 설치했다는 이동형 정수기였어요. 물이 나오는 구멍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카메라를 보고 말했어요. 이거 고장나면 우리 물도 못 먹어요. 한국 기술자 와야 돼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던 관리인은 이미 몇 번이나 필터 교체 요청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 필터도 코이카 서울 본부에서 내려보낸 수질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물을 마시기 전 먼저 코이카에서 보내온 오늘의 수치 알림을 확인해야 했죠. 오늘도 아이 엄마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정상 수치래. 오늘 물 마셔도 된대.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 마을에선 물을 마시기 위해서라도 결국 한국의 기술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후엔 의류산업단지로 향했어요. 방글라데시 수출의 80% 이상이 의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카 외곽공단에 도착하자 공장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문을 통과하자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찍고 있었는데 카드 리더기 옆에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시설은 한국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췄어요. 기계음을 내던 거대한 제단기가 정지되었고 벨트 위 천 조각들이 흐르다 멈췄죠. 직원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한국 본사 서버랑 연결이 끊긴 것 같아요. 여긴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다시 전원이 들어오고 기계가 돌아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사이 수백 명의 작업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라인 옆에 서 있었죠. 한 여성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기계는 몰라요. 서버 끊기면 다 멈춰요. 고치는 건 한국 쪽에서 해줘야 하니까요. 그 말에서 저는 무언가 더 단단해진 의존을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 차이도 아니고 교육의 격차도 아니었어요. 이미 이 산업의 뿌리가 한국과 맞물려 있다는 증거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공장은 한국 시스템과 함께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시외 전통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 오래된 나무 기둥 사이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한쪽 포장마차 앞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K페이 방글라데시 버전 시범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판대에서 두리안을 팔던 상인이 손님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카드 없어도 돼요. 이거 하나면 10사람은 더 와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현금은 위험하고 카드 단말기는 유지비가 든다고 했어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요. 한국 거니까 믿고 쓰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어요. 이건 단지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에요. 생활을, 시장을, 노동을 한국과 엮은 거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누구든 더 안정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그 선택 끝에 한국을 품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다카 외곽에 조성 중인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향했어요.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 풀숲 사이로 드문드문 콘크리트 건물의 뼈대가 서 있었고 그 위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선천색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신다카 수변 주거지 개발 프로젝트 이곳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핵심 도시계획 사업지였죠. 현장 출입구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저는 관계자에게서 설계 도면을 한부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도면의 하단에 작게 인쇄된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준 참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기술 가이드라인. 잠시 말을 잃었어요.
단순한 참고 수준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도면에 표시된 배수관 설계 방식이 우수 및 오수 분리 경로, 도심 지하 배수 집수로 위치까지 서울시 기준과 거의 같았어요. 이 설계는 서울에서 온 기술진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침수 위험이 줄었죠. 작년 몬순 때 이전 같으면 여기 물 차올랐을 텐데 지금은 바닥이 젖지도 않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침수 피해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흙탕 물에 차량이 잠기고 사람이 소파를 타고 이동하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엔 이번 장마철 모습비에 젖은 바닥만 남아 있었죠. 이건 단순한 설계 수입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한국 기준을 받아들인 거였고 그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거리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후 방문한 곳은 다카 방송국 내 기상센터였어요. 좁고 습한 사무실,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공간. 책상 위 모니터엔 서울 기상청 로고가 붙은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희가 분석 장비가 없어서요. 서울에서 실시간 데이터 받아서 그냥 그대로 방송해요. 기상 담당자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아침 7시에 한국 자료 들어오면 저희는 7시 반에 바로 예보로 내보내요. 그 말은 날씨 방송이 서울에서 쓰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비가 언제 내릴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이 나라는 그 판단을 한국이 만든 시스템에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부 청사 안에서 열린 포럼 장면을 취재하게 됐어요.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직접 연단에 올라 발언했죠. 한국은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과 정책의 기준을 그 나라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한국처럼 될 수 있다면 뭐든 따라야지. 처음엔 그 말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외국 찬양도 기술 수입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살기 위해 한국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굴 따라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돌아오는 길, 도심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든 순간 건설 중인 아파트 벽에 적힌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스타일 라이프를 이곳에.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느꼈어요. 이건 감탄보다 훨씬 조용한 체념 같았어요. 서울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좋은 도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 방글라데시는 서울이란 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날 아침 저는 다카 남서부의 작은 마을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움푹 파였고 차량은 진흙을 튀기며 달렸죠. 비가 그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땅은 아직도 축축했어요. 그리고 병원 입구엔 생각보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선 엄마, 팔짱을 낀 노인들. 그 표정 속엔 기다림의 피로와 함께 익숙한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접수대 위엔 작은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화면엔 K-메더케어라는 로고가 떠 있었어요. 코이카 사업으로 공급된 원격 진료 앱이었죠.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과 협약해 구축한 시스템이었어요. 직원이 차트를 클릭하면 환자의 이름과 증상이 입력된 데이터가 화면을 따라 움직였고 몇 초 뒤 한국어로 된 진단 알고리즘 결과가 출력되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의사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앱 꺼지면 오늘 진료는 끝이에요. 전부 한국 서버랑 연결돼 있어요. 그 말투가 어쩐지 너무 익숙해 보여서 되묻지도 못했어요. 진료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의약품 선반마다 한국식 약품 분류 코드 적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약 상자 겉면에도 한국어 안내문이 그대로 인쇄돼 있었어요. 그 안내문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있던 약사는 이렇게 말했죠. 처방도 매뉴얼대로 해요. 코이카에서 제공한 의료 매뉴얼이라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야 하거든요. 이 병원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마치 한국 시스템에 종속된 하나의 말단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는 그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진료를 기다리던 아이 엄마는 말했어요. 요즘은 TV에서 건강 프로그램도 한국 방송이 나와요. 속 안 좋을 땐 거기서 나온 대로 식초 한 숟갈 타 마시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찜찜함이 남았어요. 의료는 가장 인간적인 영역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까지 한국의 기준에 맡기고 있었어요. 그건 수입이 아니라 신뢰였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죠. 진료소 한쪽 벽에는 삼성 스마트폰을 충전 중인 환자들 모습도 보였어요. 방글라데시에선 지금 삼성폰이 점유율 1위였죠. 누군가는 그게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안에도 한국이 설계한 구조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요. 이 지역에선 그 폰이 현지에서 조립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자부심처럼 작용하고 있었어요. 기술자가 필요하단 소식에 마을 청년 몇 명이 삼성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다카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건 한국의 기술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일자리, 교육, 정보, 진단, 처방. 그 모든 흐름이 한국 시스템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그 문장을 떠올렸어요. 한국 없이는 기본적인 생존이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기술이 좋아서였고, 다음엔 성능이 뛰어나서였고, 그 다음엔 너무 익숙해져서였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고리를 끊으려 한다면 수많은 생명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답니다. 제가 이주 정착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햇빛은 이마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남부 벵골 지역 강하류에 형성된 기후피해 이주민 마을. 이곳은 더 이상 땅도 바다도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아리파를 만났어요. 낡은 교실 하나. 모래먼지가 유리창 안까지 흩날려 들어오고 있었고 나무 책상은 오래전부터 긁힌 자국들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교과서를 펴고 있었는데 그 표지엔 한국어 능력 시험 입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칠판 한쪽엔 색 바랜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흰 천에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는 기회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기회라는 말이 이곳 교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낯설었고 동시에 무언가 단단하게 느껴졌죠. 그때 제 시야에 앉아있는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15살의 아리파였어요. 그녀는 작은 연습장에 한글을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문장 아래엔 BTS 멤버의 얼굴이 붙은 조그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이건 네가 붙인 거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리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서울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가족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너무 또렷해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 한국어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걸 배우는 건 생존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언어 도구라는 개념을 내면화한 아이를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더 깊은 충격이었죠.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돌아간 교실에 혼자 남은 아리파는 제게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줬어요. 나는 한국어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 말은 교실 벽에 손글씨로 적혀있던 문장이었고 아리파는 그걸 매일 아침 한 번씩 읽는다고 했어요. 처음엔 교사시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아리파가 스스로 시작한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어를 잘하면 엄마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안 살아도 돼요. 언젠가는. 그 말 끝에 맺힌 침묵이 오히려 가장 깊은 울림이었어요. 꿈을 말하는 아이의 눈빛이 무거웠어요. 그건 마냥 반짝이지 않았어요. 그 눈엔 절실함이 맺혀 있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한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말투였어요. 교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종이 몇 장이 흩날렸어요. 그중 하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울행 장학제도 한국어 우수자 대상 선발 프로그램.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리파는 그 종이를 쫓아가 잡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이미 그 위에 올라탄 것처럼 보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이미 한국어로 사는 법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BTS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아이의 말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또 슬픈 문장인지. 그날에 저는 말하지 못했지만 대신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모습을 담으며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다짐이었어요. 마지막 취재는 코이카 방글라데시 사무소였어요. 기술팀은 장비를 점검 중이었고 책상 위엔 한국어 섞인 매뉴얼이 흩어져 있었죠. 이곳 역시 익숙했어요. 설계는 한국 기준, 관리 체계도 한국과 연결된 형태였죠. 방식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마주한 수많은 현장처럼 이곳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식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지 경제 연구자 중 한 사람은 조용히 말했어요. 수출?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제 한국이 없는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그는 그 말을 오래된 진실처럼 익숙하게 던졌어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방글라데시가 가진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QR 결제를 예로 든 루기나 교수의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생계예요. 그게 없으면 우린 장사도 못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삶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의미였죠. 누군가 시킨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결과였어요. 모든 인터뷰를 마친 마지막 날 저는 녹음기를 껐어요. 차창 너머로 다카의 붐비는 도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을 정리했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땐 한국이 잘한 것을 확인하러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방글라데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를 마주하고 있었죠. 이건 감탄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누가 이 나라에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들여왔을 뿐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그건 의존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어요. 돌공항 출국장 입구 쪽에 작은 상담 부스가 하나 보였어요. 간판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코리언 헬프 데스크. 그 아래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비자 상담, 취업 안내, 그리고 한국 유학 절차까지.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창구였어요. 그걸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구조를 받아들인 거였고, 그건 이제 이 나라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한국은 방향을 만든 나라였어요. 이 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의존은 언제부터였을까?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건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선택된 구조였고 생존이라는 본능 앞에서 만들어진 방향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위험을 생산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존재한다. 방글라데시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방식에 조용히 올라타야만 했던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었고 어느새 그게 이 나라의 생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건 기술을 빌린 것도 문화를 따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따라야 했던 삶의 사용법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구조 안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무언가가 있으셨나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선택, 그 순간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편의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